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조사방법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할 차례죠. 예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는 조사 방법 혹은 이제 연구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 설계 혹은 조사 방법에 대한 일반론을 가르쳤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통계 기초와 또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거를 통계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실습을 해보는, 그리고 실제 해보면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통계의 어떤 기초를 모르더라도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만 있어도 자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통계적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습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11월 중에는, 그러니까 11월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까지는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순번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27명이거든요. 순번대로 와가지고 조금 실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그 데이터들을 조금 다음 주 중에 좀 배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좀 돌려보셔야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아무리 이론을 들어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못 따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논문을 쓰거나 혹은 연구를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수업에서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통계 프로그램을 기초를 배우고 통계 프로그램을 실제 다루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좀 상황을 알아보고, 학교에서 지금 1단계니까 이제 아예 예전처럼 교정에 못 오는 일은 없고 조금 오실 수 있는데, 다 오실 수는 없고 아마 좀 분반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다음 주 중으로, 이번 주까지는 이제 하고 다음 주 초 정도에 제가 조금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들 보셨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그 답안지를 다 읽지 못했어요. 왜 다 읽지 못했냐면은, 저도 지난주 열흘 동안 모처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왜 감금돼 있었냐면은, 이 카톨릭 대학교가 지난 일요일 날 25일 날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논술 출제위원으로 되는 바람에 수녀원의 어떤 모처 수녀원에서 열흘 동안 핸드폰도 뺏기고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만 내고 감시를 받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이 쓰신 그 중간고사 답안지를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어떤 연구 문제를 내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쓰셨더라고요.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제가 일일이 거기다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문제, 혹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 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흥미가 더 생기셔가지고 논문을 쓰실 수도 있고 논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제가 좀 감금해서 갓 해제돼가지고 충분히 못 봤다, 이런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걸 한번, 우리 수업을 같이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인터넷 설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총 21명이 참가하셨어요. 21명이 참가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참가하신 거죠. 같이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수업이 그동안 어땠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매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그렇다 9명, 매우 그렇다 12명.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매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시고 계셨던 거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수업 시간 이외에 이 과목을 위해 매주 몇 시간을 투자하냐 물어봤더니
어, 10명 정도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7분 정도가 1시간 미만으로 투자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4시간 이상 투자하는 선생님 또 2명이나 계셨어요. 제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도 1명, 2~3시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시간 투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관련 주제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서적과 논문을 찾아봤다. 그렇다가 무려 13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61.9%, 거의 절반 이상 선생님들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논문과 책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을 질문한 적이 있다. 그렇다. 질문하신 분이 4분, 그렇지 않은 분이 17분이죠. 저도 질문을 몇 번한테 받았어요. 근데 좀 질문을 자주 해주세요. 이제 제가 11월 중에 만약에 얼굴을 보면 이제 뭐 구태여 이제 쉽게 질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사이버 캠퍼스라든지 혹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관련 주제와 내용에 흥미가 생겼다. 매우 그렇다 4명, 그렇다 10명. 그러니까 14분 정도는 흥미가 생긴 거고, 보통이다는 7분이죠.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가 이해하기 쉽다. 이것도 매우 그렇다가 5명, 그렇다가 9명, 보통이다가 7명. 그죠? 이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매우 그렇다가 4분, 그렇다가 12분, 보통이다가 5분. 그죠? 동영상이나 강의 자료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다 8분, 그렇다 11분, 보통이다가 2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평가인데요. 교수님은 저죠.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충실히 하셨다. 매우 그렇다 14분, 그렇다 5분, 보통이다 2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9분 선생님 정도가 저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거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셨다. 매우 그렇다 13, 그렇다 6, 보통이다 2분. 그러니까 역시 19분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매우 그렇다 13, 그렇다 7, 보통이다 1분. 그리고 교수님은 수업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생님이 좀 후하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앞으로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업 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11분, 그렇다 9분, 보통이다가 1분. 더 열심히 할게요. 어쨌든 지난 딱 수업이 반이죠. 반 동안에 중간고사까지 반 동안에 조사방 먹는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중간평가는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통계 기초에 관한 겁니다. 통계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뭐 너무 기초 중에 기초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니까 더 벌써 이제 골치 아프거나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고등학교 수학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만 한번 되짚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한 걸 다 외워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런 식의 맥락에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먼저 확률적 세계관이 등장했다는 문제예요. 확률적 세계관이 뭔지. 그 다음에 기술통계. 우리가 통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기술통계. 기술통계는 그야말로 디스크립티브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간명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기술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통계와 추리통계가 있거든요. 추리통계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기술통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오늘은 기술통계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그리고 기술통계를 활용해서 표본, 우리가 샘플한 것에 대한 기술을 하는 거죠. 그 기술통계에 대한 기술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태티스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률 분포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라는 것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규 분포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확률 분포거든요. 이런 확률 분포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들으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왜 배우는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초적인 어떤 통계 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률적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뉴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수학자인데 라플라스라는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의 뉴턴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계론적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기계론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뉴턴의 법칙 같은 게 뭡니까? 작용과 반작용, 혹은 만율력, 이런 법칙이잖아요. 즉, 우주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물리의 법칙이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기계적인 세계관이냐면은, 뉴턴의 세계관, 뉴턴이 설명했던 그 물리 역학 법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물도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서 마치 기계처럼 한쪽이 작용을 하면 반작용으로 밀려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확정적인 세계관이고 고정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뉴턴의 고전 역학, 세 가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율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관성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확정적이고 고정된 세계고, 그런 어떤 세계에 이런 뉴턴이 발견한 어떤 발견했다기보다는 뉴턴이 어떤 통찰해낸 어떤 세계, 그 세계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라플라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뉴턴적인 세계를 통해서 뉴턴 세계는 굉장히 고정불변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 객관적 세계를 과학의 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제들이 있던 것이 어떤 기계적 세계관이죠. 시기적으로는 거의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시기적으로는 한 19세기까지는 거의 뉴턴적인 세계관이었죠. 근데 20세기 등장하면서 이런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 발견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입장은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요거는 요 그림을 뭐냐면은 현미경으로 아주 그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양자들을 관찰한 어떤 거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양자는 아주 작은 세계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세계인데 그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자현미경의 원리는 빛을 쏴서 그 양자에 돌아오는 걸 이용해서 양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그 양자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양자의 그 빛이 작용해서 양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양자는 양자의 위치라든지 혹은 양자의 어떤 확정적인 위치라든지 혹은 운동량,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행위 자체가 양자에다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 양자의 어떤 고정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확정적 세계죠.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가 굉장히 확정적인 세계였다면은,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였다면은, 그래서 그 기계론적 세계에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불확정성의 세계에서는 어떤 고정된 지식, 물리적 세계의 어떤 운동량과 혹은 위치라든지 운동량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주를 볼 때 그 사주라는 것은 결국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가령 해서 사주라는 게 네 가지 기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시, 생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그 사람의 사주,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의 조합을 네 개의 조합을 봤더니 네 개의 조합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어떤 확률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말해주는 거는 이런 네 개의 조합을 갖고 있으면 꼭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죠.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주라는 확률을 이용하듯이 물리적인 세계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뉴턴 시계처럼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럴 가능성 혹은 그런 것이 일어날 분포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불확정의 세계, 양자역학으로 대표되는 어떤 불확정의 세계가 등장하면서 20세기에 등장하면서 확률에 대한 혹은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결국은 가능성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확률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19세기 말에 등장해서 20세기 중반에 되면은 거의 기초가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확률과 관련된 기초가 거의 확립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더 깊이 못하는 거는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뭐 깊이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대표적인 통계 혹은 이런 확률과 관계된 것을 하는 게 이제 통계인데 20세기의 통계 천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 이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통계 분석할 때 피어슨 계수라는 게 있어요. 피어슨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계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거는 분포, 어떤 확률밖에 없잖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자식의 성적 간의 관계. 이게 가장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포가 상관관계가 높다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가 얼마인지,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0입니다. 보통은 그러면 분포가 이렇게 뭉쳐져 있죠. 양의 상관관계면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 관련이 없다면, 즉 아버지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의 성적이 낮다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분포를 갖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분포에서 이런 분포에서 두 개 변수를 조합하면 이런 분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포 사이의 어떤 상관계수,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이것들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칼 피어슨. 우리가 나중에 통계를 할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고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T 분석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T 분석.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배울 텐데요. T 분석은 뭐냐면은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T 분석이거든요. 집단이 두 개일 때 두 개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게 T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T 분석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고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걸 발명했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일랜드 흑맥주 있잖아요. 기네스 맥주의 어떤 품질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품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맥주가 맛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양조통과 이쪽 양조통 사이에
품질이 균질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T 분석이라는 게 발명된 겁니다. 개발된 거죠. 나중에 다시 T 분석할 때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고셋이라는 사람, 로널드 피셔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역시 배울 텐데 아노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노바 분석 혹은 실험적 방법. 우리가 그때 실험 설계할 때 실험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노바라는 거는 뭐냐면 세개 집단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는 집단이 2개였잖아요. 아노바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3개 이상일 때 이 3개 집단 간의 질적인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개 집단 차이의 통계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걸 개발한 이 방식이 이제 아노바라는 방식인데 분산 분석이라고도 하고 아노바라고도 하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농업생물학자입니다. 농업생물학자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비료 연구 같은 걸 하면서 이런 통계 기법이라든지 실험 연구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통계가 20세기 이후에 통계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 사람이 박사 논문도 사실은 확률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영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확률이라든지 통계라는 지식이 급성장하고 높은 관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조금 여담을 하면은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확률 같은 게 발전하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생학이었습니다. 우생학. 즉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세기 때 영국 사람들이 이른바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이렇게 하여튼 식민지 건설을 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신대륙으로 뻗쳐나가죠. 그러면서 우수한 서양 인종과 영국인들이죠. 그리고 열등한 흑인이라든지 혹은 유색인종들에 대한 어떤 인류학적 관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들의 어떤 골격이라든지 키라든지 팔의 길이라든지 어떤 생체적인 특징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 간의 상관관계를 계속 분석합니다. 이제 그게 우생학이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생학이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통계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골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골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 진화론을 했던 찰스 다윈과 이 사촌지간입니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통계학이 발전했다. 이런 맥락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면요, 책을 보면 됩니다. 제가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계학과 관련된 잡다한 얘기들 있잖아요. 잡다한 얘기들을 알고 싶으면은, 이 책, 통계학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통계학 자체, 그러니까 통계의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통계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기법들이 개발된 얘기들, 통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통계학의 역사라는 책인데 매우 두껍습니다. 무려 720, 거의 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 책 한번 관심 있으면은 한번 보시죠. 혹은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잠이 안 오실 때 읽으시면 잠 잘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계학의 이제 역사, 통계학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본격적으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는 크게 통계의 종류는 크게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그야말로 디스크립티브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현상을 표라든지 데이터를 갖고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그리고 추리 통계는 뭐냐면은 추리 통계는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샘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샘플을 우리가 보통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샘플을 갖고 모집단은, 파퓰레이션의 특징을 추론하는 것, 이런 것들,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리 통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추리 통계죠. 추리 통계인데, 그 추리 통계를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의 특징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게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령 이건 뭐냐면은 국가별로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 알제리아, 짐바브웨까지 국가별로 쭉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국가마다 개인당 소득과 라이프 익스펜던시니까 이제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을 데이터를 쭉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즉, 그러니까 수입이 요 군가부터 요 군가까지 나라가 몇 개 있고, 요 군가부터 여기까지 나라 몇 개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대 수명도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로. 즉, 50에서 55세까지 나라는 몇 개, 뭐 이렇게, 혹은 뭐 60에서 65세가 몇 개, 이렇게 데이터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대개는 정규분포를 그리는데, 정규분포를 비교해서 이쪽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레프트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반대로 보는 거죠.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정규분포에 비해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그릴 수 있죠. 이쪽 X축과 Y축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쪽을 개인당 소득, 이쪽을 기대 수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요 국가 하나하나가 요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점이 돼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즉 뭡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소득이 늘어날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떤 순간부터 증가폭이 완만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소득과 기대 수명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기대 수명은 높아지죠. 여기까지 높아지죠. 하지만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은, 이 단계죠.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은 소득이 늘어나도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소득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지만은, 1인당 소득은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아도 평생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뭐 상속세만 10조 나왔으니까 뭐 실제 돈은 한 36조 뭐 엄청 나겠죠. 그래도 그분이 뭐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더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이런 것들, 어떤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게 기술 통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했던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19, 그때 제가 잠깐 저의 어떤, 그때 아마 7주차 때, 코로나19 확진자 발병률에 따라서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사례 분석 케이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켰어요. 실제로,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여기는 이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이건 뭐냐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는 인구가 많은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구 차이가 나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모두 인구를 다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 수를 봤어요. 정리해봤더니 보니까 한국, 일본이 진짜
그리고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를 한정했어요. OECD 국가가 36개국 정도가 있거든요. 좀 더 늘어났을 텐데 한 36개국인데 이 나라들의 확진자 수를 봤더니 한국, 일본이 역시 가장 적어요. 100만 명당을 봤을 때. 그 다음이 조금 눈에 본 게 이른바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북부 복지 국가들 이런 데가 좀 되게 적어요. 그 다음이 좀 적은 나라가 독일 계통의 나라들, 독일 이런 데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인데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특별하게 자기들이 이 뭐랄까 집단 면역이라는 독특한 방역 대책을 세웠다가 이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인데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많은 그룹이 어디냐면은 제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프랑스 나라들, 프랑스 계열 나라들. 프랑스 계열 나라는 건 남부 유럽 국가들. 이런 데가 조금 확진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미국 계열 나라들. 미국 계열 나라는 미국이죠. 그 다음이 제가 보는 게 요 칠레, 남미 국가 나라들. 뭐 이런 어떤 한 6개 정도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인구수를 통제,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OECD 국가의 36개 중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것도 기술 통계의 일종이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별로 확진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사회 신뢰와의 관계를 봤어요. 즉, 사회 신뢰는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서로, 동료 시민, 혹은 자기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신뢰가 높은 나라들은 보통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정부 신뢰도 높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투표도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알려져 있어요, 학술적으로. 그리고 사회 신뢰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회에서 사람들의 어떤 시민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좀 이쪽이 이제 이쪽이 사회 신뢰 쪽이에요. 이쪽이 확진자 수예요.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음의 그래프예요. 이게 X변수와 Y변수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사회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래프 자체가 말해주는 거는 확진자가 적다는 거죠. 사회 신뢰가 낮아지면은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 그 국가별 요 데이터는 국가별,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국가들인데, 즉, 이거 경향을 봤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사회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진 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는 그 사회의 어떤 확진자 수, 국가별 확진자 수의 차이는 아마 사회 신뢰의 차이, 그 사회에 있는 사회 신뢰,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민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마 확진자 수를 갖고 왔을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의 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말 잘 듣잖아요. 뭐 마스크 차라, 그다음에 뭐 생활에서 거리두기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대개는 잘 지키지 않습니까? 뭐 일본 같은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이런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이 북유럽 국가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회 신뢰가 높은 나라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확진자 적잖아요. 근데 미국, 프랑스 이런 데 보면은 막 시위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막 마스크 쓰게 하냐, 왜 생활을 감시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회 신뢰가 낮다고,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죠. 이런 데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통계를 갖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기술합니다. 그 표본을 기술한다는 건 뭐냐면은 표본의 특징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샘플을 갖고 오잖아요. 샘플의 특징들을 우리가 기술하게 되는데, 그 샘플의 특징을 기술하는 그 수치들을 우리가 바로 샘플의 특징들 하는 게 바로 스태틱스, 통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할 거는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죠.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표본을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갖고 오면은 표본의 중심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특징을 보려면은 그때 중심값을 쓸 수 있는 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어요. 평균은 그야말로 평균값이에요. 중앙값은 딱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최빈값은 자주 등장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본, 우리 샘플, 모브 집단에 갖고 온 샘플의 특징을 우리가 기술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평균이죠. 차이를 볼게요.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누는 거죠. 75.1이에요. 이게 평균 값이에요. 중앙값은 뭐예요? 이걸 순서대로 넣어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앙값은 87이 되는 거죠. 최빈값은 뭡니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니까 이때는 88인 거죠. 이런 차이인데 보통은 이런 걸로 평균을 많이 쓴다.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샘플의 중심을 표현할 때 쓰는 값이다. 그러니까 샘플을 묘사할 때, 샘플을 기술할 때, 샘플의 중심을 묘사하는 게 바로 평균의 의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을 묘사하면은 평균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샘플을 갖고 오면은 샘플의 중앙값을 묘사했어요. 중앙값을 묘사하면은 그 중앙값 중심으로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또 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산의 개념입니다. 베리에이션 개념.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두 개를 정규분포라고 한다면은 이 정규분포의 경우에는 평균 중심으로 굉장히 좁게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산이 적은 겁니다. 하지만 요 점선 같은 경우는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은 이제 x 바로 나타내는데 평균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죠. 이건 분산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은 분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스프레드 퍼져 있냐는 뜻입니다. 평균은 뭐였습니까? 평균은 이게 중심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 이게 분산의 개념입니다. 분산과 다양성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분산과 다양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요 세트 A1과 2 차례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다양합니까? 다양하다고 볼 때는 이게 더 다양하죠. 왜냐 여기는 파란색 차도 있고 빨간색 차도 있고 보라색, 녹색, 노란색 차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하지만 여기는 파란색과 보라색과 있으니까 다양성을 따지면 이게 더 크죠. 하지만은 다양성하고 분산은 다른 얘기입니다. 분산은 뭐라 그랬죠? 분산은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는 값입니다. 이것의 분산을 구하면은 250입니다.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거의 분산을 구하면 480입니다. 분산은 더 큰 거죠. 왜냐? 이거는 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평균으로부터 중앙값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니까 이 값이 더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산과 다양성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러니까 중앙값을 나타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분산을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도 있죠. 맥시멈과 미니멈 이 차이도 퍼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죠. 4분 편차 즉 3분위 값과 1분위 값의 차이도 분산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도 역시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자주 쓰는 거는 분산값이죠. 이것도 자주 쓰는데 이것보다는 이런 게 자주 쓰이죠. 그리고 분산을 시그마 씌운 게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정규분포도 볼 때면 정규분포가 샘플의 정규분포를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평균과 시그마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평균값과 분산 정도를 갖고 이 전체 표본의 특징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산은 이 수식은 몰라도 되는데 어떤 값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것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분산입니다.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죠. 다 기계가 컴퓨터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다 계산해 주는 거죠. 우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시그마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제곱을 하냐는 여기에서 이제 제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왜 제곱을 하냐면은 평균은 그야말로 중간값이니까 이렇게 다 평균값으로 다 빼버리면은 전체 합은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평균값이 이거니까 만약에 2에서 0 빼고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은 이거 합치면 결국 0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곱을 해줘서 점점점 값이 커지도록 만든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수식은 알 필요 없고요. 수식은 알 필요 없고 흥미가 뚝 떨어질라 그러시죠. 수식은 알 필요가 없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표본의 특징을 서술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이 통계치인데 대표적인 통계치가 즉 표본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통계치가 평균과 분산이다. 혹은 평균과 표준 편차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할 거는 확률 분포라는 개념입니다. 확률 분포,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나중에 이제 자주 말하게 될 텐데,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 그러니까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뭐냐면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벤트죠.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어나는 공간 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그 일어난 사건을 분포로 그려낸 겁니다. 그죠? 표본 공간을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아닙니까? 그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로 표현한 것이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를 볼게요. 동전을 우리가 3개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3개를 던지면은 모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모두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즉, 동전을 3개 던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모두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공간, 이벤트는 모두 8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예요. 여기가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에서는 모두 8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8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앞면이 하나 나온 경우랑 앞면이 0개, 하나도 안 나온 경우죠. 하나도 안 나온 경우는 이 경우죠. 앞면이 1개 나온 경우는 어디입니까? 앞면이 1개 나온 경우는 요 경우, 여긴 아니구나. 이 2가지 경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면 3개 나온 경우. 그죠? 이것들을 확률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8분의 1이고, 이것도 8분의 1이고, 이거는 8분의 3일 테고, 이거 8분의 3일 테죠. 그죠? 이 확률이,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이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확률로 표현하면 8분의 1, 3분의 1, 8분의 3, 8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분포로 옮겨놓는 거. 이런 확률을 이렇게 분포로 옮겨놓는 거. 앞면이 0번 나오는 확률은 아까 했듯이 0.13이잖아요. 8분의 1이잖아요. 여기 8분의 1. 여기는 8분의 3일 테고, 여기는 8분의 3일 테고, 여기는 8분의 1일 테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확률, 그것들을 이렇게 사건의 경우의 수와 그것의 확률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들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이게 더 발전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정규분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정규분포도 결국은 뭡니까? 요쪽은 사실은 요쪽 X축은 사건이라면 어떤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거고, 사실은 정규분포의 요쪽에 세로축은 뭐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규분포를 모두 합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치면 뭡니까? 이 확률의
합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합은 모두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1이. 그죠? 100%라는 뜻이 않습니까? 이게 100%. 그래서 이런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확률분포라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죠. 이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런 개념이구나. 우리가 나중에 자주 쓰는 확률분포를 자주 쓰게 될, 통계에서 자주 쓰게 될 텐데 이런 개념으로 쓰는구나. 즉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 확률분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확률분포의 종류를 보면요. 대표적인 건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고 뮤와 즉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하면 되죠. 이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인 거죠. 요거는 평균이 19고 분산이 3인 정규분포인 거죠. 이건 보면 분산이 1이고 분산이 3이니까 이게 더 넓게 평균으로부터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규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여론조사 할 때 정규분포의 특징은 뭡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1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분산 1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경우의 수의 68%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했듯이 정규분포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X축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세로축으로 확률들이 표현됐다고 했죠. 확률들. 즉, 요 사건이 평균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꼭대기가 높다는 거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 전체 합치면은 이게 합이 1이잖아요. 즉, 100%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모든 경우의 수의 68%를 담아내는 겁니다. 2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95%. 그리고 3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즉, 평균으로부터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3시그마만큼 분산이 벌어져 있으면은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성질을 이용해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45% 대통령 올해 지지도, 이번 주 지지도는 3.1 있다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정규분포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확률분포의 종류다. 이런 걸 알면 됩니다. 정규분포 중에서 다양한 정규분포가 있죠. 정규분포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하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것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 표준 정규분포를, 그러니까 정규분포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특징,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처럼 정규분포가 이렇게 다양한 평균과 다양한 분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평균의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특별히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SND라고 부르는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보세요. 철수는 수학시험에서 18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전체 응시자의 평균은 1500점이고 표준 편차는 300이었어요. 영희는 24점을 맞았는데 전체 응시자 수는 21점이고 5점이었어요. 그럼 누가 더 잘했습니까? 모르죠. 왜 모릅니까? 철수는 1800점을 받았고 영희는 24점을 받았으니까 철수가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수학시험과 영어시험의 난이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표현하면 이런 거죠. 철수는 1800점 받았는데 여기에 평균은 1500점이 평균값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희는 24점을 받았는데 여기에 평균값은 21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분포상에 있으니까 여기 분포와 여기 분포가 다르니까 누가 잘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자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 자주 부딪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산, 확률 분포를 동일한 위치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아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 작업. 우리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분 선생님들 아실 텐데 표준 점수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표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른 것들을 감안해서 단순 비교가 안 되니까 난이도가 다른 과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표준 점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세요. 원래 관측치. 그러니까 철수로 하면 1800점이죠. 그리고 철수가 갖고 있는 그 분포상에서의 평균 값을 빼고 거기다 분산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수의 평균값, Z값은 1이 되는 거죠. 0의 Z값은 같은 맥락으로 하면은 0의 점수에서 0이가 포함된 그 평균값을 빼고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0.6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표준화값이 되니까 이게 Z값 표준화값이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다른 분포에 있던 값들이 하나의 값을 옮겨온다는 거예요. 즉 평균을 0으로 두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분산으로 표준 정규분포로 값이 넘어온다는 거. 그러면 철수에는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점수는 1이 되는 거고 0의 표준 점수는 0.6이 되는 거죠. 즉 같은 분포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철수가 잘한 거죠. 철수의 위치는 상위 15.9%. 왜냐하면 철수는 여기까지 요 분포니까. 상위 여기 영역이 15.9%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0위까지가 있는 영역, 여기까지, 요 영역까지가, 0위가 있는 영역은 상위 27%란 말이죠. 그럼 철수는 100등 중에 16등이란 뜻이고, 0위는 100등 중에 27등이란 얘기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철수가 잘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분포가 다른 것들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포상에 있는 점수들을 동일한 분포상으로 옮겨놓는 것. 그게 이제 표준화 작업이고, 그때 옮겨놓을 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분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분산을 바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죠. 즉 정규분포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이구나. 그냥 술술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할 때 그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에 발전했다는 걸 이해하는 거니까 그 베이스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의 정규성 검증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것은 웬만하면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즉 정규분포를 그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규분포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간 간다고 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고 극단적인 경우는 아주 잘하는 놈이나 아주 못하는 놈은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규분포 의미라서 웬만하면 정규분포입니다. 성적, 키, 나이 다 거의 웬만하면. 그래서 미국 성인 남자의 키는 이런 정규분포를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정규분포성 검증을 하면은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몰려 있습니다. 근데 NBA 선수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정규성보다 키 큰 사람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게 할 가능성이 있죠. 아까로 따지면은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스퀘어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성 검증을 해보면은 이 정규성으로부터 이렇게 일탈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정규성에 가까운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들. 보통은 두 가지로 하는데 정규분포는 보통 이렇게 이런 식의 정규분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 정규성을 검증할 때 어떤 방식을 하냐면은 요 꼭대기 요게 얼마나 뾰족하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평균에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평균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이것도 정규성으로부터 이탈한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성이 이렇게 양쪽에 좌우 대칭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스퀘어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쪽으로 스퀘어되거나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정규성으로부터 일탈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검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평균에 너무 몰려있지 않은지 혹은 좌우 대칭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지를 검증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정규성을 검증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가 뭐냐면은 동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을.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앞 아니면 뒤, 앞 아니면 뒤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적인 경우잖아요. 연속적인 경우.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적인 경우인데 이항분포는 앞 아니면 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만 있는 경우예요. 그죠? 아까 동전의 예를 들면은 동전이 해결됐을 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동전 두 개일 때는 보세요. 동전이 두 개 던지면은 앞면이 나온 경우가 한 개도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전이 한 개일 경우는 앞면이 나올 경우는 50%죠. 동전 한 개로 생각해 보세요. 이항분포니까 동전 앞 아니면 뒤니까 동전일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즉 뒷면이 나올 경우 이때는 50%. 한 번 나올 경우는 또 50%죠. 반반이죠. 동전 두 개일 경우에 앞면이 동전 두 개에서 동전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앞, 뒤, 앞, 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니까 4분의 1. 앞면이 하나 나올 경우는 이 경우니까 4분의 2. 앞면이 두 개 나올 경우는 4분의 1 이렇게 되죠. 꼭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까 세 개 나올 경우는 이렇게 했었죠. 네 개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니까 경우의 수는 16개예요. 그거를 확률 분포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5개 나온 경우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니까 경우의 수는 32가지죠. 32가지를 경우의 수를 분포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동전 6개를 하면 경우의 수는 2의 6승이죠.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점점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0개 할 경우, 30개 할 경우, 60개 할 경우, 200개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항분포에서 경우의 그 시행을 즉 이렇게 동전을 생각합니다. 동전을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뭐가 닮아갑니까? 정규분포를 닮아가죠? 그죠? 요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정규분포처럼 돼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경우인데 앞 아니면 뒤 동전같이 이것들을 이렇게 시행 그러니까 그런 트라이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규분포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역시 뭐냐면은 정규분포가 가장 기본이고 정규분포 외에 이항분포라는 것도 있다 이런 건 분포의 경우 그러니까 확률분포 중에서 이항분포라는 것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항분포는 시행을 많이 하면 정규분포랑 거의 수렴한다 이런 걸 알면 됩니다. 정규분포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T분포도 있고 F분포도 있고 뭐 뿌아시형 분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분포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더 넓은 범위로 확률분포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확률분포는 뭐냐면은 아까 했듯이 샘플 스페이스 즉 이벤트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경우의 수를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통계를 이해할 때 어떤 기초 지식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이제 확률 약간 오늘 얘기도 사실은 조금 제가 좀 수학적이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수식에 대한 설명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흥미를 잃으실까봐 필요도 없는데 괜히 설명했다가 흥미를 잃으실까봐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한 강의를 수학이라든지 뭐 머리 아픈 확률이나 계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구주차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언제부터 강의실에 와서 실습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조편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 제가 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구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